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기후 요소 중에서 기온과 강수를 가지고 우리나라 기후 특성을 살펴봤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바람의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사계절의 특징 그리고 그 사계절의 특징에 따라서 나타나는 주민생활의 모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바람 특징은요. 첫 번째, 계절풍이 분다는 것입니다. 계절풍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을 했었죠. 자, 계절풍이란 계절에 따라서 풍향과 성질이 달라지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여름 계절풍은 북태평양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가 흔히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불리는 애가 바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남서 혹은 남동풍과 같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 탁월하게 붑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영향으로 벼농사와 대청마루 등의 발달이 이루어졌어요. 자, 특히 이 벼농사 같은 경우는 계절풍이 부는 모든 지역에서 아주 탁월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계절풍이 부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넘어갑시다. 겨울은 시베리아에서 발달한 고기압, 즉 우리가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죠. 자, 이 시베리아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랭하고 건조한 북서풍이 매우 탁월합니다. 자, 이 겨울철에 부는 이 겨울 계절풍 덕분에 우리나라는 김장 문화가 발달했고요. 건축 구조에서는 온돌과 같은 이 추위에 대비한 특별한 건축 구조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높새바람인데요. 자, 이 높새바람은 북동풍을 가리키는 순우리말이에요. 북쪽을 높이라고 하고 동쪽을 새라고 한다고 해요. 자, 왜 이 높새바람이라고 이름이 불릴 정도로 강조가 되는 북동풍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는. 자, 이 높새바람은 단순히 북동풍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북동풍 중에서도 늦봄, 초여름 사이에 부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늦봄, 초여름 사이에 부는 북동풍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 높새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팬현상이라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성질이 고온 건조한 성질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과 영서지방에 굉장히 다른 기후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온과 습도가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태백산맥을 넘어온 후에 변화된 성질 때문에 영서지방과 경기지방에 가뭄 피해를 일으킵니다. 늦봄에서 초여름이라고 한다면 이제 모내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농업 중심의 사회였던 과거에는 이 높새바람,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 부는 이 높새바람이 이 농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자, 일단 높새바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팬현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재 왼쪽 날개를 보면 팬현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팬현상은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 스뷴한 바람이어야 합니다. 스뷴하면 스뷴할수록, 즉 대기 중에 포함되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은 공기가 올수록 더 강력한 팬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스뷴한 바람이 산지를 넘어 불 때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팬현상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지형적인 장벽이 존재를 해야 돼요. 바람 바지 사면에서 수증기가 응결합니다. 수증기가 응결한다라는 이야기는 구름이 생긴다라는 거고 비가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 상태로 얘가 산을 넘어서 내려오는 비그늘 사면에서는 공기가 고온 건조해집니다.
이게 바로 팬 현상의 정의입니다. 사실 이 정의 안에 팬 현상에 대한 모든 설명이 압축되어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계속 볼게요. 이는 습윤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의 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자,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쌤이 미리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자, 팬 현상이란, 이 팬은 우리가 쉽게 팬이라고 하지만 사실 독일어에서 온 말이에요. 독일에서 부는 특별한 바람의 이름이 바로 팬이에요. 이 팬을 제대로 발음하려면 입을 오 발음하듯이 오 모양으로 해놓고 아 발음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팬의 정확한 발음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독일 사람들도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 사실은 팬이라는 바람은 독일의 입장에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알프스 산맥이라는 아주 커다란 지형을 넘어오면서 습윤했던 공기가 고온 건조한 공기로 바뀌면서 이 고온 건조한 바람이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새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같은 원리로 같은 성질의 팬이라는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하다가 어떤 과정으로 공기의 성질이 변하게 됐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우리나라니까 동쪽에서 오는 걸로 할게요. 우리나라의 팬 현상을 이해하려면 자, 동쪽에서 이렇게 약 20도씨 정도 되는 기온이 20도씨 정도 되는 공기가 유입이 됩니다. 북동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얘는 팬 현상이 일어나기에 충분할 만큼 매우 습윤한 바람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매우 습윤한 바람입니다. 자, 이 습윤한 공기가 북동풍, 그러니까 북동 쪽에서 유입이 돼서 자, 태백산맥을 넘습니다. 태백산맥 중에서 한 오대산 정도가 1500m 정도가 돼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500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얘가 지형적인 장벽을 만나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습윤한 공기라는 것은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얘가 상승하게 되면요. 기압이 낮아지면서 이 공기 중에 이 공기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그 수증기의 용량이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증기가 지면에서는 이 지면의 기압에서는 수증기가 100개가 들어있을 수 있었는데 지면을 따라서 얘가 이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고 상승해서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수증기를 80개밖에 못 가지고 있는 용량이 그렇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수증기가 꽉 차버려요. 즉 포화 상태가 돼버리면서 지가 가지고 있던 수증기를 조금씩 응결시킵니다. 내보내게 되죠. 그럼 응결을 시작하는 고도를 우리가 응결고도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근데 응결고도를 대략 한 300m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300m가 넘어서게 되면서부터 응결이 시작되고 응결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구름이 형성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 구름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기압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되고 온도도 점점 낮아지게 되면서 이 응결 현상이 가속화되고 강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고도, 즉 응결 고도인 300m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 300m를 올라갈 때는요, 이 수분한 공기가 유입되는 이 공기가 100m 올라갈 때 1도씩 온도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응결 고도를 넘어서는 순간, 즉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에서는요.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씨밖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볼까요? 얘가 100m당 1도씩 떨어져야 되니까 요 응결 고도에서는 요 아이의 온도가 300m 올라갔으니까 3도씩 낮아져야겠죠. 그러면
17도씨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17도씨가 딱 도달한 요 순간부터 잠깐 1200m니까 1200m니까 보면 6도씨가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이 정상에 올라왔을 때 이 공기의 온도는 11도씨가 되겠죠. 여기까지 갔나요? 자, 이 상태로 얘가 가지고 있던 수증기를 올라오면서 은결구도 위로 올라오면서 계속 구름을 형성하고 강수를 내리면서 수증기도 빼앗겼어요. 지금 수분도 빼앗긴 상태로 온도가 11도씨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형이 끝이 났죠. 이제 정상 부근에 도달했으니까 다시 지면을 타고 내려가겠죠.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공기가 하강할 때는 온도는 상승하고요. 해발고도가 낮아지니까 온도는 상승하고 강수 현상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수분이 여기에서 강수로 다 잃어버리고 건조해진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요 구간은 100m가 낮아질 때마다 온도가 1도씨씩 상승하게 됩니다. 은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11도씨의 공기가 1500m를 내려가야 되는데 100m당 1도씨가 상승해야 되니까 15도씨가 플러스 돼야겠죠. 그러니까 얘를 더해주면 26도씨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 정리를 하자면 자, 26도씨가 돼버렸죠. 습윤했던 20도씨의 공기가 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수분은 강수의 형태, 지형성 강수의 형태로 다 날려버렸고요. 건조해진 상태로 내려옵니다. 여기가 영서지방이 되겠죠. 그런데 건조해진 상태로 인결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얘가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 100m당 1도씨가 올라가게 되고 기존에 20도씨였던 애가 26도씨로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단은요, 매우 안정된 상태에서 발달한 공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그 결과 그 지면의 성질을 담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기 덩어리는 각각의 발원한 지역의 지표면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갑시다. 시베리아 기단은요, 시베리아에서 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시베리아의 그 지표면의 성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랭하고요, 건조해요. 자, 오호츠크의 기단은요, 사실 시베리아의 새끼 기단이라고 보는데요. 오호츠크해에서 생겼고 오호츠크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냉량하고요. 얘는 시베리아 기단에 비해서는 습윤한 편입니다. 북태평양 기단은요, 말 그대로 그 북반구 태평양 지역에서 발원을 했고요. 얘는 고온 다습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적도 기단은요, 말이 적도 기단인데, 그러니까 저위도 지역에서 발생한 기단이에요.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과 같이 매우 고온하고 다습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기단이 주로 우리나라 계절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주된 메인 기단들은 요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똑 잘라서 한랭한 기단들 그리고 고온한 기단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베리아 기단은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기단인데요. 얘는 시베리아 기단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칠 때 우리나라에 한파를 몰고 오는 아이고요. 사만사온 현상을 유발을 합니다. 자, 사만사온이라는 이야기는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3일, 4일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겨울 내내 춥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는 말인데, 자, 시베리아 기단은요, 다른 기단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살아있는 아이처럼 심장이 두근두근 하듯이 이 기단의 세력이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의 그 힘이 강해지면 삼한 춥고요. 한파가 몰아치고요. 시베리아 기단이 좀 덜 힘이 세지면, 힘이 좀 약해지면 사온해집니다. 자, 이 힘이 강해지고 약해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데 초봄이 되었어요. 봄이 되면 시베리아 기단은 서서히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베리아 기단이 약해지다가 갑자기 세력을 키우는 순간이 와요. 마치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죽기 전에 한번 발악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꽃샘추위입니다. 꽃이 필 무렵에, 그러니까 초봄에 꽃이 필 무렵에 꽃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온다라고 해서 꽃샘추위라고 하는데요. 이 꽃샘추위는 시베리아 기단의 일시적인 확장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볼 거예요. 자, 이 오호츠크에는 늦봄, 초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늦봄, 초여름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이 냉량습유난 오호츠크의 기단에서 유입되는 기류가 바로 높새 바람을 유발을 하는 거죠. 이 높새 바람이 오호츠크의 기단으로부터 이렇게 유입이 되다가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폐년상을 일으켜서 영서지방과 경기지방에 건조, 가뭄 피해를 일으키는 것. 자, 그리고 이 오호츠크의 기단이 장마전선 형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오호츠크의 기단뿐만이 아니고요. 시베리아 기단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교재들이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경계에서 전선이 형성이 된 게 장마전선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호츠크의 기단이 시베리아 기단의 새끼 기단이기도 하고요. 시베리아 기단은 세력이 약해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축소되기 이전에 이 시베리아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이 모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네, 일단 수능특강에는 장마전선이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만들어진다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자, 계속 갑시다. 북태평양 기단은요, 우리나라의 여름철을 지배하는 기단입니다. 얘는 고온다습한 성질이고요. 그로 인해서 무더위가 나타납니다. 습한, 더위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야곱야곱야곱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처 물러나지 못한 이 한랭 기단과 만나면서 이 경계선에 전선을 만들게 되죠. 이게 바로 장마전선입니다. 그래서 이 한랭 기단들과 이 북태평양 기단이 싸움하는 과정에서 이 전선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올라오기도 하고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에는 무조건 북태평양 기단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했죠. 이 북태평양 기단이 이기면 이 전선이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장마는 끝이 나는 겁니다. 지금 요즘 막 비가 오죠. 지금 얘네랑 얘네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적도기단은요. 우리나라에 늦여름 그리고 초가을,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이 채 커지기 이전에 태풍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태풍은 원래 이름이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열대성 저기압. 그러니까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적도 부근 저위도 지역에서 발생한 저기압 덩어리를 우리는 태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계절별로. 자, 먼저 봄입니다. 봄은요, 잦은 날씨 변화가 일어난대요. 왜 그러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너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기압 상태가 되면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저기압은 중심부가 상승 기류가 형성되면서 저기압이 되기 때문에 구름이 생기고 강수를 유발하는 기압이 바로 저기압이에요. 반면에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탁월하기 때문에 하강 기류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구름이 형성되지 않고 맑은
이런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 교대로 통과하는 시기가 바로 봄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겨울철에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자, 요 사진을 좀 볼게요. 겨울철에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시베리아 기단과 여름철에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북태평양 기단. 얘네는 워낙에 세력이 강한 고기압들이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얘네가 한참 힘을 쓸 때는 다른 이동성 저기압 고기압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봄, 가을이 되면 자, 봄이 되면 얘는 줄어들고 얘는 서서히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시기죠. 그런데 이 황사 현상은 산업화 이전에도 꾸준히 나타나던 현상이었어요. 그 자연 상태에서도. 자,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흑비에 대한 기록이 나올 정도인데요. 자, 이 황사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는 사실 한국지리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 중국 내륙의 고비 사막 부근에 있는 황토고원에서 겨울철에 기온이 낮을 때는 얘가 얼어 있어요. 토양이 얼어 있다가 얘가 봄이 돼서 녹으면서 이 토양층이 이제 녹으면서 먼지를 유발하게 되고 이 먼지가 편서풍이 부는 상층 대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황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흙먼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붙어있는 중금속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 계절은 장마철입니다. 이 장마철은 자, 장마 전선이 영향을 미치는 계절을 장마철이라고 부르는데요. 참고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계절은 4계절이지만 선생님은 6계절로 구분을 합니다. 봄, 장마철, 한여름, 늦여름. 여기서 늦여름은 선생님이 태풍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거예요. 태풍의 계절. 그리고 가을, 겨울 이렇게 6개. 봄, 장마, 한여름, 태풍, 가을, 겨울 이렇게 6개의 계절을 기억을 해두세요. 계속 갑시다. 자, 장마철은 앞서 계속 여러 번 살펴봤던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이에요. 자, 이 장마전선은요, 한대기단과 열대기단의 경계면을 따라 형성되는 정체전선입니다. 우리 요 그림 앞에서 선생님이 한번 봤었죠. 자, 따뜻한 공기 그리고 찬 공기,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난 이 경계선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이렇게 형성된 전선을 따라서 상승 기류가 형성될 때 강수가 내리는 현상. 자,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하여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 경계면을 따라 강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장마 전선 같은 전선을 우리가 정체 전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참고로만 듣고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장마 전선에 따른 강수는 전선성 강수에 해당합니다. 자, 이 장마는요, 6월 하순을 전후하여 남부 지방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장마 전선이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다가 아까 여기서 싸움을 반복한다고 했죠. 7월 하순을 전후하여 한반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장마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6월 하순, 7월 하순은요, 각 해마다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장마가 일찍 오기도 하고요. 장마가 늦게 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장마 전선이 형성된 상태에서요. 다습한 남서 기류가 장마 전선에 끼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 이때는 장마 기간에 집중 호우가 내리기가 매우 쉬운 그런 대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마른 장마라고 하는데요. 들어봤죠? 마른 장마는 장마 전선이 형성이 됐으나 강수량이 많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이 남서 기류가 유입이 안 되는 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래서 장마철에 이 남서 기류가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장마 기간이 얼마나 긴지에 따라서 강수량의 연 변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아이가 바로 요 기간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장마철이 끝났어요. 장마철이 끝났다라는 것은 시베리아 기단이 완전히 물러갔어요. 한대 기단이 완전히 물러가고 이 한반도 전체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시기는요.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에서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무더위가 나타납니다. 그냥 더위가 아니고요. 습한 더위를 무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염이 나타납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열대야와 열대일이 나타나는 상태를 폭염이라고 합니다. 자, 열대야는요. 밤 일 최저 기온이 25도씨 이상이면 열대야입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이면 열대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열대일이란 말은 잘 쓰지 않죠. 자, 열대야의 기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한여름에는요. 소나기가 내립니다. 강수에 유용할 때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죠. 소나기란 지표면의 국지적인 가열에 의해 발생하는 대류성 강수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 대류성 강수를 열대지방의 스콜을 배우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러니까 열대 지역에서 나타나는 스콜과 같은 형태가 우리나라의 소나기라는 거, 이거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이렇게 태풍의 시기가 가고 나면 이제 가을이 찾아옵니다. 가을 장마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북태평양 기단이 약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약화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 있던 장마 전선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짧은 기간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매년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시베리아 기단이 평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비해서 더 세력이 강한 상태였고 북태평양 기단이 약화되는 속도가 조금 느렸어요. 그렇게 되면 북쪽으로 올라가 있던 장마 전선이 다시 얘네가 싸움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을 하면 우리가 청명한 날씨가 아주 대표적인 가을의 특징이죠.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은 겁니다. 농작물의 결실과 수확에 아주 유리한 상태가 되는 거죠. 왜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줄까요?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어느 한쪽이 이렇게 우세하게 한반도를 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동성 고기압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시베리아 기단이 완벽하게 확장을 끝내면 겨울이 찾아옵니다. 시베리아 기단은 위치상 시베리아 대륙에 있기 때문에 시베리아 기단이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에는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와서 한랭 건조하다가 이 겨울철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근데 이 시베리아 기단이 항상 확장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세력을 힘이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하기 때문에 삼한, 사온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주기적인 강약으로 기온 하강과 상승이 반복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시베리아 고기압은요 폭설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북서풍이 앞에서 살펴봤죠. 북서풍이 우리 바다를 건너오면서 바다에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았을 때 지형의 바람 바지 사면에서 폭설을 그러니까 강설을 내리기도 하고요. 북동 기류가 유입이 될 때 태백산맥의 동쪽, 즉 바람 바지 사면에서 이 강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영동지방과 울릉도, 그리고 호남 서해안과 소백산맥 북서사면이 있었죠. 자,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폭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한여름과 한겨울의 일기도인데요. 이 일기도는 등고선하고 지형도라고 비슷하게 보면 돼요. 지형도의 등고선은 해발 고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라면 얘는 대기 중에 대기의 압력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즉 등압선을 표현하고 있는 지도예요. 자, 한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한참 확장하고 있을 시절이죠. 그래서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고요. 겨울에는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설명 볼까요? 한여름에는 열대 해양성 기단인 북태평양 기단이 발달하면서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이 분포하고요.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하면서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이 분포한다라고 해서 이
기압의 분포를 보고 계절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뒤에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드디어 결론입니다. 사실 지리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어떤 지역에 어떠한 기후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기후가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게 지리의 포인트죠. 봅시다. 자, 첫 번째 기후 요소인 기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의생활을 먼저 보면 여름에는 더우니까 통풍이 잘 되는 삼배나 모시 옷을 주로 입고요. 겨울에는 보온에 유리한 솜옷을 입습니다. 자, 식생활은요. 김장이 있어요. 김장은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없는 겨울철을 대비해서 채소가 풍부한 가을까지 해서 가을에 채소를 재배하고 요거를 염장해서 소금에 절여서 부패하는 것을 막고 겨울 내내 채소를 섭취하던 형태가 김장인데요. 자, 겨울이 따뜻한 남부지방이 북부지방에 비해서 김장을 늦게 시작합니다. 선생님 어릴 때부터 기억을 보면 11월 말도 빨라요. 12월 초쯤 되면 할머니가 항상 김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부지방일수록 겨울철 기온이 높죠. 그래서 그 변질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김치를 짜게 담급니다. 젓갈도 많이 넣고 소금에 절이는 것도 많이 하고요. 자, 그리고 계절에 맞는 음식이 발달하는데요. 봄에는 화전을 부쳐 먹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화전을 부쳐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봄이 되면 뭐 진달래를 따서 진달래전을 부쳐 먹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무더위에 체력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기력이 쇠해지니까 그 기력을 좀 보호해주는 보신용 음식들이 나타나서 대표적인 게 삼계탕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가옥구조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겨울이 추운 북부지방은 폐쇄적인 가옥구조가 나타나고요. 여름이 무더운 남부지방은 개방적인 구조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계절 중에 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는 특정 계절에 대비한 형태의 가옥 구조가 발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습니다. 자, 이 자료 분석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면 지역별 전통 가옥 구조입니다. 자, 관북형은요, 겨울이 매우 춥기 때문에 방을 전자형으로 배치한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보면 다른 지역들은 좀 구부려졌냐, 이렇게 펴졌냐, 이런 차이지 다 일자 형태로 이렇게 방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 관북형은 이렇게 공간들이 겹겹이 붙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외부와 최대한 차단한 형태의 폐쇄적인 가옥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구조가 이 정죽간이라는 공간인데요. 혹시 동주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잘 나오는데, 이 정죽간은 부엌에서 조리를 할 때 여기에 이렇게 가마솥이 매달려 있고, 이 가마솥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열을 이용해서 여기 부엌과 방의 약간 점이적인 공간이에요. 자, 이 사진이 바로 정죽간 사진인데요. 가마솥이 매달려 있고 이렇게 불을 떼서 조리를 할 때 이 가마솥의 후면에 지금 무슨 가구가 서 있는 그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이 이렇게 데펴지면서 거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하기도 하고 마치 거실처럼 이용을 하는 이런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남부형은요, 관북형과 정반대의 형태인데요. 넓은 대청마루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대청. 일자형의 개방적인 구조를 갖춰서 여름철 더위에 대비하는, 통풍이 잘 되게 하는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대청마루는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참 힘든데요. 자, 선생님 사진을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KBS에서 대청마루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요 공간이 바로 대청마루인데요. 자, 이 대청마루는
이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얘가 지금 자, 요게 지금 문이에요. 문을 접어서 들어 올려서 요 처마 밑에 이렇게 걸쇠에다가 걸면 요렇게 완벽한 마루가 되고, 겨울철에는 얘를 다시 내려서 문을 닫으면 이게 또 이 외부와 또 단절되는 요런 공간이 되는, 요게 그 남부지방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청마루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렇게 열어놓고 통풍을 유리하게 하는 요런 형태가 되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남부형은요, 관북형과 정반대의 형태인데요. 넓은 대청마루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대청. 일자형의 개방적인 구조를 갖춰서 여름철 더위에 대비하는, 통풍이 잘 되게 하는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대청마루는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참 힘든데요. 자, 선생님 사진을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KBS에서 대청마루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요 공간이 바로 대청마루인데요. 자, 이 대청마루는 이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얘가 지금 자, 요게 지금 문이에요. 문을 접어서 들어 올려서 요 처마 밑에 이렇게 걸쇠에다가 걸면 요렇게 완벽한 마루가 되고, 겨울철에는 얘를 다시 내려서 문을 닫으면 이게 또 이 외부와 또 단절되는 요런 공간이 되는, 요게 그 남부지방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청마루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렇게 열어놓고 통풍을 유리하게 하는 요런 형태가 되겠죠. 다음은 울릉도인데요. 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 자, 울릉도의 대표적인 기후 특성이죠. 자, 울릉도는요, 전통 가옥에서 방설과 방풍 기능을 하는 우대기라는 특수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역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많이 본 사진이죠. 교과서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을 건데, 이 가옥을 지푸라기나 혹은 나무나 요즘들은 좀 현대화된 재료들도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가옥을 포장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이 울릉도 우대기의 이 내부 모습을 보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요 안쪽에 집이 있고, 그 집을 한번 이렇게 덧댄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방풍 그리고 방설 기능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렇게 집을 포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안쪽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혹은 바람이 많이 불 때 요 안쪽에 생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특수한 가옥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가장 특이하고 재밌는 가옥 구조죠. 제주도형인데요. 제주도형은요, 곡물의 저장 창고로 쓰이는 고팡, 그러니까 창고예요. 고팡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특성을 고려해서 지붕을 새끼줄로 엮어 놓았어요. 그물지붕이라고, 아이고 글씨가 아주, 그물지붕이라고 하는 형태의 지붕이 나타나고요. 집 둘레에는 돌담을 쌓아서 이제 붙여놨어요. 자,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런 형태예요. 이렇게 그물지붕,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 그물지붕을 만들어 놨고, 이렇게 집 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돌담을 쌓아놓은, 돌담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 담벼락, 담장을 얘기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벽에 붙여서 얘도 마찬가지로 벽을 포장한 것 같은 이런 형태의 이렇게 벽면 자체를 돌담으로 한번 쌓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진짜 담벼락, 돌담, 현무암에 그 까맣고 구멍 송송 뚫린 현무암을 쌓아 올린 그 돌담도 존재를 합니다. 참고로 제주도형에서 이 정지라는 것은 부엌이고요. 상방은 마루를 이야기합니다. 구들방은 그냥 방을 생각하면 돼요. 온돌방을 구들방이라고 합니다. 좀 특이한 점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제주도는 부엌과 온돌 설비가 분리되어 있어요. 나머지 관서형, 중부형, 나머지 우리 전통 가옥 구조를 보면 그 부엌에서 조리할 때 형성되는 열로 온돌, 돌을 데펴서 난방을 하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이 부엌 조리를 위한 설비 가마솥이 따로 있고요. 방을 데피는 온도를 데피기 위한 그 불 때는 설비가 따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수라는 기후 요소를 가지고 주민생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강수의 계절적 편차가 심하죠. 홍수도 잦고 가뭄도 잦아요. 그래서 이 홍수와 가뭄을 둘 다 대비할 수 있는 수리시설이 중요했습니다. 저수지가 곳곳에 있고요. 보호가 곳곳에 있고요. 그리고 다목적 댐이 이 하천 유역 면적, 유로에 비해서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옥의 형태를 보면요. 홍수가 잦은 곳에서는 터도둠집을 짓고요. 선생님이 하천지형 설명하면서 자연재방 위에 이 터도둠집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자, 사진을 통해서 좀 볼까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홍수 때 가옥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터를 이렇게 한번 돋아주고 그 위에다가 가옥을 짓는 이런 형태가 터도둠집입니다. 돌아가서 계속 봅시다.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에서는 우대기를 설치한다. 아까 살펴봤죠. 자, 그리고 강수와 관련된 산업을 보면요. 소지에서는 긴 일조 시간을 이용하여 천일 제염업이 활발하다. 대표적인 지역이 신안이죠. 신안군 하면 태양광 발전 그리고 천일 제염업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소지가 왜 발달한다고요? 상승기류가 형성되기가 어려워서. 왜 상승기류가 형성되기가 어렵죠? 지형적 장벽이 없기 때문에 였습니다. 갑시다. 자, 세 번째 기후 요소인 바람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요.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향의 배산임수 추락이 전통적으로 명당이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남쪽이 열린 형태로 배산 임수를 해야 북쪽으로부터 오는 겨울 계절풍을 막을 수 있고요. 태양이 항상 그러니까 북반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해 있다 보니 태양이 항상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으로 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향 추락이 일조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향의 배산 임수 추락이 명당자리였죠. 자, 그리고 제주도의 전통과학 아까 살펴봤는데 바람에 대비해서 지붕을 새끼줄로 엮는 그물처럼 엮는 그물망 지붕이 발달했고 그리고 집 주변을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이런 형태도 볼 수 있었고요. 울타리도 돌을 활용한 울타리, 돌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호남 지방에 까대기가 있는데요. 자, 바람과 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인데 생김새를 보면 울릉도의 우대기랑 그 구조 자체는 좀 굉장히 많이 흡사해요. 선생님 어릴 때 기억에 할머니 댁에 이 까대기가 겨울만 되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안에서 이 까대기 안에서 언니들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자, 건물이나 담에 임시로 덧붙여서 만든 시설인데요.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전라도 해안 지역에서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볏짚으로 과거에는 만들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유리나 비닐로 만들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경험했던 까대기는 비닐 까대기였어요.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후가 경제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좀 살펴볼게요. 자, 날씨와 경제생활 보면 첫 번째, 제조업은요. 원자재를 구매하는 일, 그리고 생산 및 출고량을 조절하는 일에 날씨 정보를 활용을 합니다. 특히 예민한 제조업이 음료, 빙과류, 제조업, 그리고 냉난방기 제조업이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겠죠. 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요. 상업은 날씨에 따라서 진열 및 판매 상품이 당연히 달라지고요. 택배 및 운송 서비스는 날씨에 따라서 배달 소요 시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기후와 경제생활을 보면요. 일단 농업은 기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산업이죠. 자, 특히 우리나라는 벼농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 즉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벼농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1년에 2기작, 1년에 2번 쌀을 재배하고 최대 3번까지 쌀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벼농사가 가능한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루가리가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에서만 그루가리가 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루가리는요. 자, 봅시다. 한 해에 같은 경지에서 두 가지 작물을 번갈아 심어 수확하는 농업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이 온화한 남부지방에서 여름에는 벼를 재배하고 벼를 베고 난 뒤에 그 땅에 늦가을에 보리를 심습니다. 이런 형태를 쌀보리 그루가리라고 해요. 쌀보리 그루가리. 우리나라에서도 남부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만 행해지는 그루가리의 형태입니다. 북부 지방으로 갈수록 보리는 아니고 뭐 콩, 쌀콩 그루가리가 행해지기도 하고요. 행해지기도 합니다. 자, 깊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후와 또 밀접한 관련을 맺는 고랭지 농업이 있죠. 고랭지 채소 재배는요. 고비 평탄면에서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비해서 여름철에 서늘한 기후가 나타나는 요 고랭지 기후 플러스 교통 발달이 합해져서 고랭지 농업이 발달한다라고 했었죠. 대표적인 지역이 평창, 대관령 지역이 있었고요. 자, 이 기후가 지역 축제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 사실은요, 이 화천의 산천어 축제의 풀네임이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예요. 그러니까 위도가 높은, 그래서 겨울철이 길고 추운 이런 기후 특성을 축제로 승화시킨 형태죠. 그리고 참고로 이 산천어라는 고기 자체가 물이 차가워야 되고요. 그리고 용존 산소량이 많은 하천의 최상류 지역에서 사는 그런 고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후와 관련된 내용 정리는 다 끝이 났고요.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이 뒤에 그 수능 기본 문제 그리고 심화 문제까지 다 풀어 오시면 우리 등교 이후에 같이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요.